뭐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한 거는 상당히 큰 일이었고요. 다음날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좀 빠지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주가고요. 왜냐면 현재 지금 매크로 이 금리를 비롯해서 매크로 여건이 워낙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성장성이 중요시되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한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조 원,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은 좋지 않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이 커머스 쪽 담당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말 그대로 펀더먼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 주신 대로 당근마켓과 포시마크가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고품을 거래를 하는 플랫폼.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 출연했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이 어떤 네이버가 이번 인수합병을 이제 단행하게 된 배경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히 포시마크와 당근마켓이 똑같은 기업이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당근마켓의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던 것은 이것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면 뭐 이를테면 반상회 같은 것이 이제 온라인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편하게 접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당근마켓한테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수익 모델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리텐션, 높은 리텐션을 베이스로 다양한 파생 산업을 붙여가면서 당근마켓이 유의미한 매출액, 나아가서는 이 이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이 당근마켓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포시마크와 비교해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당근마켓과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엄연히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거는 맞고요. 맞는데 이 중고 거래를 한다라는 특징에서 당근마켓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중고 거래는 특히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혹은 비대면이더라도 어떤 그 택배라는 형태를 끼고서는 배송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소비자 간, 소위 C2C 이제 거래 형태를 띈 플랫폼들이죠. 그런데 이 포시마크는 당근마켓과 다르게 좀 원거리 C2C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근마켓은 이미 뭐 사명 자체가 당신의 근거리 마켓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같은 동네 지역 기반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묶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대면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사례가 좀 빈번한 이 플랫폼이 당근마켓이죠. 하지만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는 좀 비대면 C2C 거래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중고품이라는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논란이 아무래도 가품 논란일 겁니다. 비대면으로 나는 이미 페이를 했는데, 지불을 했는데 내가 수령한 상품이 가품 혹은 아예 다른 상품인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포시마크는 이런 가품에 대한 가품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품에 대한 인증이라던가 혹은 가품일 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시마크는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네이버의 크림 같은 경우도 이 정품 인증을 하는 업무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크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정판 스니커즈가 워낙에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정품이 아닌 어떤 상품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크림의 그 가치에 굉장히 큰 이제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포시마크도 마찬가지로 가품 논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정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네이버가 사실은 포시마크를 인수한, 뭐 단순히 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제 인수한 거냐, 그러니까 당근마켓과는 좀 더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제한이 좀 없는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제 인수한 것이냐,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적인 기능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나라를 산 거냐라는 어떤 그 일각에서의 좀 매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근마켓과 비슷하게 커뮤니티 기능이 분명히 있다. 사실 포시마켓은 좀 재밌는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쪘지만 제가 특정 사이즈의 옷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특정 스타일의 어떤 옷들을 내가 주로 소비를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의 일종의 룩북 같은 걸 올리는 거죠. 그럼 저와 체형이 유사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제가 올린 이 상품에 대한 요 게시판에다가 다 같이 글을 달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게 되고 이 판매자, 그 커뮤니티 멤버들은 요 판매자의 상품을 실제로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매자가 또 다른 판매자가 되어서 이 기존의 판매자가 이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거래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 다 패션 관련된 상품이 많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티커 플랫폼 중에서도 이 패션이라는 아이템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중고거래 C2C 플랫폼이다 라고 이제 포시마크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무려 2.3조, 물론 시장에서 이제 무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2.3조가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포시마크를 2.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한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앞으로 네이버가 이걸 활용해서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려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사실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한때 기업 가치가 거의 70억 달러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3조 원에 이제 인수를 한 거니까 16억 달러였죠. 사실 좀 그 고점 대비로 하면은 뭐 저렴하게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당장 내년도 매출 추정치 대비해서도 좀 저렴하게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랑 무관하게 현재 지금 2.3조 원이라는 거액을 이 인수합병에 써야 하는 상황인 거냐, 없어도 성장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가 왜 샀냐? 자, 그동안에 네이버가 사들여서 지금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의 크림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한정판 스니커즈를 이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의뢰에 다 크림 들어가시죠. 예를 들면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그런 곳에서 이 추첨을 통해서 특정 한정판 스니커즈에 대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뿌리죠. 근데 그것은 특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것을 되게 한정적으로 수량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정된 어떤 수량 속에서 당첨이 된 사람들은 이거를 바로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해서 조금 염가의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크림과 같은 플랫폼에 올려서 이거를 리셀을 하게 되죠. 당연히 여기에는 추가적인 금액이 붙게 되고, 리셀가는 보통 이 처음에 초기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구매한 가격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한정판 스니커즈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면서 크림이라는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네이버가 이걸 인수했습니다. 지금 사실 네이버 거예요. 그냥 네이버 거고, 국내에서의 C2C 플랫폼 중에서는 이 당근마켓 못지않은 꽤나 이제 그 커뮤니티적으로나 아니면은 거래액 자체를 보나 꽤나 유의미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크림인데,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크림을, 그리고 옆 동네 일본에서는 빈티지 시티라는 되게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별로 이 C2C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듯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유럽 쪽에서 이 베스티에르라는 유럽 1위입니다. 얘는 유럽 1위의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그리고 이 스페인 쪽에서 왈라팝과 같은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을 포트폴리오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나라별 혹은 나아가서 대륙별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하나하나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말씀드렸던 포시마크는 북미 쪽, 그리고 베스티에르가 이쪽 유럽 쪽,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크림, 일본의 빈티지 타운. 뭔가 지금 네이버가 확실히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그 꽂힌 모양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는 나아가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거 자체의 어떤 그 초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관련해서는 앞선 다른 방송에서도 간헐적 언급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그 로지브리지에서 마련해준 또 다른 장소에서도 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관련해서 좀 이거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 네이버한테는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국경을 넘나드는 이커머스라는 의미예요.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쿠팡과 함께 대한민국 이커머스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미 네이버와 쿠팡이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더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혹은 쿠팡한테는 해외, 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추가적인 거래액을 발생을 시켜야지 어떤 성장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이 네이버라는 기업한테는 정말 숙명과 같은 과제라 보시면 되는데 그거의 초석이다. 자, 왜냐면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그 초록창 하나로 엄청난 MAU를 가지고 있는 검색 포탈 앱이죠. 현재 PC에서도 네이버닷컴이 물론 최근에는 구글의 크롬이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은 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PC 베이스로 보나 데스크탑으로 보나 모바일로 보나 지금 국내에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1위의 포탈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내에서야 과거부터 네이버가 입지를 다져왔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외 쪽 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필요했어요. 그것의 초석으로 네이버는 지금 이 중고거래 플랫폼, 정확히는 C2C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사 모으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미의 어느 랜덤한,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어느 저 같은 증권사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한정판으로 발매가 된 나이키 에어포스 모델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면은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은 포시마크와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시티가 되겠죠. 빈티지시티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품이 포시마크를 이용하고 있는 북미 쪽 고객이 살 수가 있게 되는 약간 이런 전체적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C2C 베이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네이버는 국내에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결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되었든 혹은 국내에서 이커머스가 되었든 이 이커머스라는 것은 이 필연적으로 물류가 수반되죠. 상품이 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한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쿠팡 혹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직접 물류를 내재화해서 가져가는 마치 저희가 1P라고 하죠. 1P, 2P, 3P 물류에서 일자 물류, 1P 물류를 하는 게 쿠팡, 아마존 직매입해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는 단 한 차례도 어떤 그런 일자 물류를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포시마크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포시마크도 결코 이 직접적으로 C2C를 거래를 중개하는 하나의 플랫폼적 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배송을 해준다던가 이런 물류적인 기능은 내재화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이버가 국내에서 쿠팡과 좀 비견되었던 로지스틱스 라이트한